아무래도 S&P 500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고 장기 우상향하는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는 S&P 500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S&P 500을 코어로 갖고 가고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IT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IT의 성장성이란 부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P 500을 30-40%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 20% 정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를 한 10% 20% 갖고 네.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15년차 배당주 전문 투자자이시죠.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최근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배당주 투자가 사실 느릿느릿 그리고 좀 재미없다 이런 평가들 많았잖아요. 특히 요즘에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폭주할 때 네. 누가 배당하냐 막 이랬을 텐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한번 또 혼나니까 역시 배당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네. 지금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이번 어떤 막 이 폭락 사태에서 좀 자유롭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뭐 시장이 밀릴 때는 배당주도 뭐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배당주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사실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네. S&P 500도 뭐 얼마 동안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몇 %고 뭐 장기로 갈수록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이 배당주는 그래도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니까 일단 팔라 그래도 약간 배당금 들어오니까 좀 기다려 볼까 하는 이제 이런 힘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사실 좀 덜 빠지긴 하거든요. 덜 빠져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조금 버텨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덜 빠진다는 게 네. 뭐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좀 덜 올랐으니까 덜 빠지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투자자들 성향이 그냥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배당주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고요. 이제 그 기업들도 보면은 막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들,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금융 회사라든가 아니면 소비재 회사들이라든가 뭐 통신주 뭐 이제 이런 쪽들이 배당을 주로 많이 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 주가의 성향 자체가 원래 이렇게 막 많이 뛰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했고 또 떨어지려고 할 때는 그래도 또 뭔가 배당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덜하니까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장에 사실 이렇게 막 급락을 하니까 그런 투자를 약간은 등한시했던 분들이 다시 조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요, 배당은 똑같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빠질 때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싸게 산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 종목의 적정 배당률을 또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종목은 평소에 6% 정도 배당률을 줘요. 근데 이게 갑자기 7%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배당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박앤세일 기간이니까 지금 더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배당주 투자는 특히나 더 그렇지만 이게 주식 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주당 얼마의 이제 배당금이 네. 나오니까 이럴 때 이제 주식 수를 늘리겠다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막 완전 롤러코스터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지금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더 막 물 타야 돼 하면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너무 다 이제 성장주 투자만 하고 계셨다면 일부라도 좀 배당주를 담아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이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뭔가 변동성에 베팅을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을 맞고 나더니 역시 자산 배분을 해야 돼 이러면서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게 뭔가 일확천금을 꿈꿔서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뭐 모두 꿈은 꾸겠지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수익률을 내면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모두 성장주를 갖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축구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손흥민만 11명이 들어가서 경기하는 건 없잖아요.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듯이 그렇게 자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배당주는 이제 수비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일부는 꼭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신 이제 뭐 은퇴 생활자들은 이게 이제 그 볼륨이 더 커져야 될 거고 지금 뭐 돈벌이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만 갖고 와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꽤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추가 하락이 또 나올까봐. 그러니까 사긴 살 건데 배당주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빠지면 수익률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뭐 단기 예측이라고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매수를 시작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조금 있어보자.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인가 12% 빠지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도 보면 장 초반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살짝 했어요.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이 이제 담을 타이밍인가요? 그래서 막 들어가셨다가 그날 이제 장 후반에 엄청 밀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뭐 예측한 대로 가지도 않고 뭐 트럼프가 곧 전쟁이 끝날 거예요라고 하지만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뭐 예를 들면 전쟁 곧 끝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 초반보다는 약간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담아 보는 거죠 사실. 조금 담으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조금씩 더 담아도 되는 거고 아닌가 보다 싶으면 약간 좀 멈칫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담아야지 이걸 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이런 투자 안 하겠죠. 아마 성장주로 더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은 타이밍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좀 더 이해가 쉽게 뭐 삼성전자 같은 어쨌든 초대형주도 막 10% 12%씩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네. 그러면 뭐 그런 삼성전자랑 뭐 비슷한 어떤 위치의 배당주 안쪽에서는 좀 대표 주식들은 이번 장에서 한 어느 정도의 무빙을 보이는가 그것만 또 말씀해 주셔도 배당주가 확실히 좀 하방 안전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것 같거든요. 같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거 뭐 하루에 지금 12%씩 네.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배당주들은 빠져봤자 뭐 6, 7%, 7, 8%?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당연히 덜 빠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주가가 빠져도 믿는 구석이 사실은 배당금이라고 하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특히 고배당주들 보면은 배당금은 어느 정도 그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결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배당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사면 배당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 같았을 때 보면은 저축은행에 어디 금리 몇 % 더 준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예금 들고 그랬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은 종목이 있는데 금리를 더 주네 그러면 지금 사놔야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주식 투자의 강점이니까 네,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좀 이렇게 고배당주 ETF 같은 거 좀 추천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ETF로 좀 담는 게 낫나요? 아무래도 고배당주 위주의 ETF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개별 종목들 이렇게 많이 담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아요. 막 맞아요. 하다 보면 담다 보면은 종목이 수십 개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 이제 대부분 다이소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누구나 다 아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회사 중에 누가 제일 잘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맞추기 어렵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개별 종목을 맞추는 건 되게 어렵지만 이제 ETF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접근에 있어서는 훨씬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분산이 되면서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조금씩 담는 과정이 훨씬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나.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ETF가 좋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비슷해졌는지 요즘 ETF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결국에 이제 고배당주 ETF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이유가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 뭐 재미없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배당으로 받아봐야 오르는 게 없는데 네. 주식이 안 오르는데 뭐 의미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것도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결국 이제 감당할 수만 있으면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감당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아, 네. 이번 같은 거 한번 맞으면 맞습니다. 막 하루에 막 자기 연봉이 왔다 갔다 막 하는 이거를 겪으면 다 튕겨져 나간다.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주 소수로 보세요. 뭐 한 10%도 안 될까요? 어떻게 그래도 많이 좀 상담도 해보고 많이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2020년, 21년에 소위 말해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네.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갈 때 죄다 10만 전자 가자 했던 분들이 5만 전자까지 내려오면서 주식 계좌 다 없앴어요. 저 앱 다 지웠어요. 이런 분들 천재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계속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가야, 만약에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 다시 누군가는 사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기간 동안 버텨내고 계속 공부하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부를 어찌됐든 나 아닌 누군가가 벌어다 주는 이제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당주가 매력적이지 않나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를 15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그래도 소위 말해 부업처럼 하는 투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맞는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뭐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쨌든 뭐 배당이 들어오니까 뭐 주가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뭐 예금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확실히 도움이 돼요. 배당이 어쨌든 들어오면 뭐 이렇게 돈에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막 찍히면. 그럼요. 지금 특히나 배당 ETF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지금 국내에 상장된 것만 해도 160개가 넘고요. 이제 운용사들도 이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주로 이제 말일 기준의 배당을 주는, 말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2영업일 정도 뒤에 주니까 뭐 2, 3일쯤에 돈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주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15일 기준의 상품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2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거든요. 아, 돈이 들어오니까. 네. 월급이 2주에 한 번씩 들어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막 들어오니까. 네.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내가 계속 주식 수를 늘리다 보면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아이 팔아버릴까 이러다가 아 맞다 얘 내일 모레 돈 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버텨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늘리다 보면 이제 자산의 구조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뭐 잠깐 고배당주 ETF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보통 그런 거 사면 뭐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까 그 배당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가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 전통적인 배당주들, 이제 우리나라의 뭐 금융주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만 모아놨던 배당 ETF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6%대는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4% 초중반 정도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4% 초중반이면은 그렇게 또 매력적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인데 이제 지수를 따라가면서 배당률을 연에 뭐 7%에서 많게는 20%까지 주는 그런 상품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적절히 섞으면 또 배당률이 꽤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성장주 못지않은 또 뭔가 성장성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잘 섞어주면 또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부를 다 커버드 콜 뭐 이렇게 넣으면 또 리스크가 있지만 뭐 네. 일부를 섞어서 뭐 그렇죠. 자기 원하는 수익률을 막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커버드 콜 상품은 이제 또 콜옵션 매도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과세 비중이 뭐 예를 들면 연에 15%씩 준다고 해도 실제 과표로 잡히는
잡히는 거는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정기금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과표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네. 사실 뭐 건보료나 종소세에 대한 부담도 덜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자들은 소위 이제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부자들이 좋아하는 ETF다 해서 엄청 팔렸었는데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제 국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배당은 물론 쏠쏠하게 챙겨가면서 또 주가까지 많이 올라가 되게 좋아하셨고 사실 이제 국장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거는 이변이다. 네.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미장의 어떤 그 장기 우상향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S&P 500을 따라가면서 뭐 연에 한 뭐 10% 정도, 15% 정도 이제 분배를 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고 성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들은 연에 15%, 20%를 분배금으로 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20% 성장했다 그러면 15% 분배 받았으면 5% 정도는 주가가 더 올라갔다. 이제 개념적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꾸준하게 더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나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잘 배분을 하면 의미 있는 이제 숫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제 자산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채권을 투자해도 얼추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싫어, 나는 별로 상관없어 이런 건가요? 근데 개인차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채권 투자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어느 어렵겠죠. 정도 네. 어느 정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그 쿠폰 이자를 받으면서 좀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기다리는 형태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미국 30년 국채 뭐 커버드콜 이런 상품들도 많이 사기도 하셨는데 또 이제 그게 만만치 않은 부분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조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상품들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고액 자산가들은 이제 뭐 채권도 일부 갖고 가시기는 하지만 저부터도 사실 그렇게 막 채권 상품에는 이렇게 잘 정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막 금리를 전망해야 되니까 네, 그게 네, 너무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1년짜리 단기채 뭐 이런 거 ETF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뭐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 그냥 네, 현금 가지고 있는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 하락하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 자산을 또 찾게 마련인데요. 특히 또 이제 미국 단기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아직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물론 환율의 이제 변동성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금리가 더 높아서 4% 초중반까지도 단기채 ETF들은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 넣어놓고서 이제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단기채 이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채권들하고 혼합된 상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좀 채권 쪽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뭐 굳이 뭐 배당주인데 뭐 그런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미국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하고 모기지론 관련된 네. 상품이 하나 있는데 PDI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월배당인데 월배당으로 연에 거의 13%, 14% 이제 매월 분배금을 주거든요. 그것도 네. 달러로 고정된 걸 주니까 뭐 주가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의 변동성이나 뭐 이제 약간 리스크가 생겼을 때 움직이긴 하지만 배당금이 워낙 높아서 그런 쪽에 이제 조금 비중을 갖고 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IRP에서는 또 30% 안전자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는 S&P 500이나 나스닥이랑 채권을 또 결합해 놓은 상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막 그 변동성이 막 워낙 크니까 이런 장을 또 겪고 나면 어쨌든 뭐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약간의 조금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어떤 이 막 롤러코스터 장 이후에 좀 생각이 좀 바뀌신 부분도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그 투자의 스타일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는데요. 이제 급락을 할 때 어느 정도 이게
초기다라고 생각되면 일부 조금 더 팔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반등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는 상품들로 다시 갈아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처음에 갖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반등할 때는 반등의 속도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상품들로 뭐 예를 들어서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해도 어떤 상품들은 분배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상승을 조금 더 잘 따라가는 상품이 있고 어떤 거는 분배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상승을 잘 못 따라가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잘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빠질 때는 조금 더 뭐 분배금 받으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때는 분배금 많이 나오는 애를 좀 팔았다가 지금처럼 조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애로 바꿔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은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또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해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씩은 또 저도 실력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뭐 이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하면은 뭐 크게 막 이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막 그 종목을 바꾼 것 같진 않고요. 이번에 이제 하락장 오기 전에 그나마 이제 2월 말쯤에는 현금을 조금 또 늘렸었고 너무 급등한 것 같아서 2달 만에 40%가 올랐으니까 네. 물론 저도 이제 미장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일부러 국장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팔고 현금을 이제 늘려놓고 또 이제 일부 조금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뭐 테마형 ETF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성과가 부진했던 것들은 좀 팔았거든요. 팔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종목을 압축시켜 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특공대만 남겨놓고 얼른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큰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씩의 이제 구조를 바꾸는 작업들만 한다 뿐인 거지 지금의 투자 스타일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하락장을 맞아 보니까 아 그래도 잘 버티면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주 위주로의 투자를 그러니까 뭐 배당은 별로 안 나오는데 뭐 0% 1% 나오는데 이거 주가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빠지면 이제 바로 포트를 막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항상 그냥 배당주 투자 같은 거 할 거 뭐 채권 가지고 있을 걸, 뭐 현금 가지고 있을 걸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낫다. 이쪽은 네. 안정성이 확실히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리치 노마드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금 얘기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을 꼭 항상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뭐 요즘에 뭐 전쟁도 나고 하니까 역시 진짜 돈은 금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금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어떤 금 투자,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위 말해 이제 이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금에 대한 중요도를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 전부터도 어쨌든 계속 그 금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할 네.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계속 이제 금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뭐 금 투자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확실히 안전판 역할을 해준 게 이제 금이잖아요. 그래서 네. 금 투자에 대해서는 대가들도 보면 포트에 뭐 5에서 15% 정도는 담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금을 조금 늘려놨더니 확 떨어질 때도 어쨌든 금은 좀 버텨주니까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금을 너무 투기적인 대상으로 좀 보시는데 그것보다는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금 팔아서 다시 조금 메꿔놔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원래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네. 뭐 그냥 횡보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약간 금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금 비중 많이 올리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한 5에서 그쵸. 10% 정도 그냥. 네, 그 정도. 5에서 뭐 15%뭐 얘기하는데 저도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금값이 이제 확 한번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이제 약간 좀 횡보 뭐 이 정도 하고 네.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재미없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이니까 가지고 가라 네, 라는 거죠. 보험인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사실 급등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트도 이제 금두 차트를 가끔 보긴 보는데 너무 벌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좀 팔아놨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조금 더 사든지 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 이제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금 현물을 정말 난 금덩어리 들고 있어야 돼. 얘 좀 만족.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금 현물을 사시면은 이제 부가세도 내고 뭐 수수료도 나가고 하니까 사실 이제 까먹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금 ETF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 현물 계좌를 많이 네. 쓰거든요. 왜냐면 금 ETF는 이제 차익이 발생되면 이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금 현물 계좌에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내가 나중에 금 덩어리를 받고 싶으면 이건 이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내면 현물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가 이제 그 단순히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비중을 내가 들고 있다가 만약에 나는 내 마음속에는 10%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금이 급등해서 14% 15% 가면 한 4, 5% 팔으라는 얘기신 거죠? 금이 사실 튀는 구간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네. 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막 S&P 500이 한 40% 빠졌을 때 금은 오히려 한 20%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S&P 500은 싸져 있는 거고 금은 비싸진 거니까 금을 좀 팔아서 S&P 500을 사놓으면 이제 나중에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면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의 보험이니까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 오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비중을 내가 생각하는 것 대비 너무 과하게 오르면 좀 정리를 좀 해서 많이 빠져 있는 애들로 좀 가라는 거.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스위칭을 매번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안정감도 주고 수익성을 이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묶어져 있는 상품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S&P 500은 90% 담고 네. 금을 10% 담아놓은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는 거네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만약에 제가 ETF로 산다 그러면 이건 팔 때마다 막 세금 내고 복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변동성은 좀 줄어듭니다. 그냥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은 줄어드는데 이제 수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죠.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안정성을 갖고 가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해주니까 거의 20년간 따져봤을 때 이제 S&P 500이 한 8% 이렇게 수익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은 한 8.6% 수익률도 적고 이제 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품들을 일부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물론 그거에 이제 운용 보수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 그냥 사는 게 내가 직접 두 개의 S&P와 금을 가지고 이게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계좌에다가 금 ETF를 담고 있고 S&P 500 ETF를 담았다고 하면 이걸 팔 때마다 사실 세금하고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세금으로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금 ETF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마찬가지로 S&P 500도 이제 국내 상장된 것들은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뭐 미국에 상장된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세금이 없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지니까 오히려 더 낫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계속 비율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일이잖아요. 이거 뭐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막상 네, 잘안 금값이 막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팔아서 이걸 리밸런싱을 간다고?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이게. 뭐 그거는 차라리 수수료 조금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나름 자산 배분을 막 채권도 섞고 해서 이렇게 아예 통합 ETF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뭐 채권, 금, 뭐 S&P 500, 뭐 국장 뭐 이렇게 섞어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나와요? 조합을 몇 개 하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상품도 사실은 뭐 미국 같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갖고 가는 뭐 금과 말씀하신 금과 채권, 다음에 뭐 이제
주식 뭐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서 연에 7, 8% 정도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터지면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나는 이거 신경 쓰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거 하나만 이제 뭐 투자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지겹기도 하고 욕심도 나죠. 내 나름의 또 좀 약간의 좀 이렇게 해보고도 싶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금 현물 계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에요? 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뭐 ETF로 갈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거래를 했을 때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그 배당소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 절세계좌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ISA나 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절세계좌는 우리가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한도에다가 죄다 뭐 S&P 500이나 이런 거 사고 싶지 금으로 잡아먹긴 좀 아까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금 현물 계좌를 만들면 되거든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시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면 금을 1g 단위로 살 수 있어요. 1g 단위로 살 수 있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없고 물론 이제 사고 팔 때 수수료는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는 한데 뭐 그 금은 막 자주 사고 팔 거는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죠. 네, 뭐 그리고 세금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좀 담아 놓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금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금 자체도 일종의 뭐 이렇게 돈이나 약간 화폐처럼 생각해서 부가세가 안 붙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귀금속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가세가 붙어서 네. 사실 이거 사자마자 한 10%씩 깨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뭐 현물을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아니면은 그냥 KRX 그냥 금현물. 네, 맞습니다. 요거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네. 다른 거로. 다른 거 해서 이득인 경우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자동 리밸런싱 되는 거 정도 아니면은. 네,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금현물 계좌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실은 금현물 계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ETF도 조금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금현물 계좌에서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주식처럼 간단하게 다 MTS에서 되니까 네. 뭐 굳이 뭐 그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5에서 15%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비중을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금 이제 현물 계좌에 한 8%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급락장을 맞고 사실 이제 뭐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욕심을 내다가 저도 한번 맞고 나니까 좀 안전한 걸로 옮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또 이제 틈 날 때마다 금을 조금씩 더 사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한 10% 내외로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 은도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은 선물 계좌 그러니까 선물 상품들이 있고 물론 뭐 미국의 SLV 같은 이제 ETF 현물 ETF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걸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갖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금 현물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금을 뭐 10% 정도만 가지고 갈 거니까 뭐 내 재산에 막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변동성 뭐 있어도 어때?라고 하고 그냥 은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금과 은의 수익률 보면. 근데 이제 금과 은이 항상 이제 그 괴리가 좀 생기면 은이 다시 쫓아가고 뭐 금이 다시 맞춰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주식 투자랑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하락률이 막 크면 사람이 못 버틴다. 이거에 어찌 보면 배당주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이 막 30%씩 빠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동성이 다가오는 임팩트가 또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좌에 이제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분들 꽤 많아지셨거든요.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주식 투자 얘기를 해도 잘 투자 안 하시다가 나 작년 말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어. 뭐 2-3천만 원으로 용돈벌이 하고 있어. 이러시던 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이제 몇 억을 끌어다가 쓰기 시작하셨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번에도 뭐 지수 자체가 하루에 10몇 프로 빠진 뭐 이제 물론 기록적인 일이긴 했지만 1-2%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억 들어가 있는데 1% 움직이면 100만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멀쩡하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동성을 줄이면서 내가 꾸준하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벌고 뭐 덜 벌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안 까먹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22년도에 이제 하락장 때 하락을 맞아본 분들은 네. 많이 올라갈 때 더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22년에 많이 까먹어봤기 때문에 올라갈 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쪽에 조금 더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한 주식에 뭐 올인하는 게 좋다, 뭐 다른 거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보통 시드가 한 2, 3천, 뭐 많으면 한 5, 5천, 1억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5억, 10억 굴리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루에 막 3천, 막 5천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내가 못 버티겠다, 뭐 이러는 분들 많거든요. 농담처럼 하루에 오늘은 소나타가 왔다 갔고 뭐 오늘은 벤츠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맞아요. 워낙 크니까. 그런 걸 버텨내려면 이제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자꾸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전에 팔았으면은 내가 뭐 S클래스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뭐 자산 배분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막 결국에 이제 큰 금액을 가질수록 잃으면 안 되니까 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당주도 있고 금도 조금 섞어가지고 너무 한마디로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갈 거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게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막 가는데 특히 요즘 같은 왜 이렇게 좀 문제가 됐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게 막 계속 나오니까 200조를 번다, 300조를 번다, 뭐 두 회사가 500조를 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기 쉽지 않지 않나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ETF 투자를 주로 하거든요. 물론 개별주 투자를 하면은 상승률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변동성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만 사도 그 안에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40% 이상 가니까 뭐 이게 많아지면은 내가 4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네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거죠. 네, 그게 그거여서 이걸 대신에 금액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물론 사람 따라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금액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시드가 아무래도 좀 작거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소심해지잖아요. 근데 이 ETF들은 큰 틀에서 국장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할 때 코스피 200에다 넣는 거는 그래도 규모를 조금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어서 이게 쭉 올라가 주면은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내가 많이 갖고 가면서 많이 먹으려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를 잘하는 게 통통배 띄워서 2배, 3배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확실히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투자의 수익률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뭐 맨날 보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국장이 75%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수를 따라가고 그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걸 더 담자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투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하나 궁금한 거는 ETF를 사실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 50% 정도가 어차피 반도체니까 뭐 반도체 ETF를 이렇게 업종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만 수익률도 좀 챙길 수 있는 약간 그 중간 지점일 수도 있으니 꼭 코스피 200 뭐 이런 아예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코어 앤 뭐 세틀라이트 이제 위성 전략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코어는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갖고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테마형 ETF들 뭐 반도체라든가 요즘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아니면 뭐 증권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게 괜찮겠다 싶으면 이런 종목들은 좀 갖고 가볼 만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위성들은 사실은 약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고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쪽에서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있으니까 또 그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예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 대비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확실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업종으로 쪼개든 개별 종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비중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막 삼성전자로 3배 벌었다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3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제 3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못 넣죠, 사실. 맞습니다. 개별 종목은. 네. 근데 이제 뭐 코스피 200 이런 거는 꽤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5년 차 배당주 투자자이시죠.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개별 종목보다는 요즘에 이제 워낙 ETF 잘 돼 있으니까 ETF를 사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ETF도 어쨌든 월배당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월배당으로 시작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개별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 뭐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 분기 배당하는 것도 있는데 ETF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월 배당이거든요. 아무래도 다달이 돈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개별 종목은 뭐 배당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 직전에 딱 들어가서 배당 먹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배당락이 아무래도 있어서 배당락이 있어서 네. 예, 그 시기 잘못 맞추면은 사실 뭐 그게 그거인 상황이 되고 또 배당금은 받을 때 이제 또 세금 떼야 되잖아요. 네. 또 그게 많아지면은 괜히 뭐 종소세, 건보료에 뭐 이제 이런 이슈까지 온팡 맞았는데 실제 주가는 못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좀 의미가 안타까운 없으니까.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어떤 ETF 종목 뭐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전통적인 어떤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ETF들은 이제 뭐 고배당주 ETF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성향을 올려주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그런 ETF들도 있거든요. 이제 주주 환원 고배당주 ETF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배당주들도 사실은 이제 워낙 요즘 주가가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배당률이 이제 뭐 4% 초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또 배당률도 좀 아쉬워졌지만 아무래도 이 고배당주들은 주가의 상승 부분이 아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진 또 않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상쇄시켜 주는 거는 사실 이제 지수형 ETF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거 아니면은 빅테크에 묶어 놓고 거기에 이제 커버드콜 구조, 이제 커버드콜은 대부분 지수 옵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를 같이 묶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따라가면서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도 꽤 많거든요. 뭐 작게는 한 연에 7%, 뭐 연 7%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연에 7%, 많게는 뭐 연 20%까지 분배를 해주는 상품들도 있는데 물론 뭐 분배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라서 상품들을 잘 고르시고 또 이걸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을 잘 모아놓은 그런 상품이고 네. 아니면 코덱스에서 나온 뭐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뭐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S&P 500 따라가면서 연에 한 10% 정도 분배를 주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성이 좋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타이거 뭐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런 거는 연에 15% 정도 주고요. 근데 이제 나는 분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코덱스에 나온 똑같이 이제 뭐 S&P 500을 추정하는 상품은 또 한 15% 주고 이제 뭐 나스닥 따라가는 거는 거의 20% 주고 뭐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의 어떤 자산 구조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배분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분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은 잘 못 따라가거든요. 콜옵션 매도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돈을 많이 빼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쪽이 좋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 배분을 해놓으면 뭐 다달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에 한 7에서 10%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어떤 수준의 분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잘 구조 짜서 만들어 놓으면 안정성 플러스
이제 뭐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짤 수 있지 않을까. 성장도 조금 따라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20%짜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금을 빼가지고 먼저 주는 개념인 거니까 원금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기초 지수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 20%를 주는데 이 상품이 매년 25%씩 상승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초 지수가 그러면 5%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이제 원금도 계속 5%씩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초 지수가 못 올라갔는데 20%를 줬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서 약간 빼먹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높은 분배율은 약간은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그 기초 지수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S&P나 나스닥은 그래도 장기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7에서 10%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코스피를 가지고 네. 커버드 콜을 하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반대로 막 박스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스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네.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지수를 한 90% 정도 따라가고 한 10% 정도만 뭐 분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변동성이 커지면 콜옵션의 가격이 높아져서 변동성이 지금 최근의 장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콜옵션을 덜 팔아도 이제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져요. 네. 이제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 뭐 건강한 장은 아니긴 한데 그런 걸 봤을 이럴 때는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능력은 더 남아 있고 콜옵션은 조금만 파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약간 그런 형태라서 코스피로 커버드 콜을 할 때는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연간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연에 뭐 15%씩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한 7%짜리 정도를 갖고 가면 이제 뭐 한 90% 이상은 지수를 따라가고 분배금을 주니까 이제 이런 거는 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옆으로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배당률이 높은 걸 갖고 가다가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분배율은 조금 떨어뜨리면서 상승할 때 더 잘 따라가는 상품으로 바꿔 탄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뭐 그걸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내가 틀을 잡고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뭐 배당 소득 뭐 분리과세를 뭐 한다 뭐 하고는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이제 건보료하고 이제 종합소득세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도는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코스피 그 종목을 가지고 하는 커버드 콜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은 좀 자유로운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따로 없잖아요. 뭐 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이런 건 안 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국내 지수를 따라가는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도 따로 차익이 없습니다.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분배금을 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분배금에는 세금이 안 붙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가다 보면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주는 원래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배당금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연에 7%를 주거나 뭐 연에 15%를 주는 상품이라도 그 중에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거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1에서 2%만 이제 과표로 잡히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종소세와 뭐 건보료를 따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거죠. 어차피 예금에 들어가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그럼 되니까. 대충 10억 정도는 넣어도 되겠네요.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10억 넣어도 10억 넣으면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이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10억을 넣어서 실제로는 한 1억씩도 내가 커버드 콜로 받을 수도 있는데 7천에서 1억을 받는데 네. 종소세는 안 들어가는 네. 분리과세되는 뭐 그런 구조를 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상품이 한동안 강남 부자들이 좋아하는 ETF라 해서 엄청 팔렸거든요. 최근에도 코스피가 좋으니까 그 상품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그러면 걔는 어느 정도 지수도 좀 추종하면서 나름 한 7에서 10%씩 또 이제 돈을 받아가는. 네. 그러면 이게 커버드 콜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그 지수가 올랐을 때 7%씩 팔아가지고 빼서 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거를 일종의 자동으로 해주니까 네. 좀 낫다는 개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표현 쓰는데요. 당연히 내가 그냥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적당히 팔아서 쓰면 네, 현금 네. 생활비 쓰고 하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달 중에 어느 날 코스피 200을 파는 게 가장 적절할 시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모르고 계속 내가 이걸 계속 추적하면서 조금씩 빼는 것도 왠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확한 시점. 빠질 때도 판다는 것도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맡겨 놓으면 수수료가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배금을 주는 형태니까. 알아서 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월급 받는 거에 약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누가 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의 로스가 있긴 있죠. 이제 네. 이런 콜 옵션을 매도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수동 기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오토보다 기름을 좀 덜 먹거든요. 아, 네. 요즘에는 차가 더 좋아져서 이제 예전보다는 더 이제 나았겠지만 요즘에 수동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것도 누군가한테 맡겨놓으면 약간의 로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잘 운영해서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가져다 주는 거라서 저는 이거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올인할 건 아니니까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만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뿐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잘 따라가는 게 있고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상품들이 이제 뭐 소위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콜옵션 매도 비중을 낮춘 상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장기간 지나가도 어떤 거는 잘 따라가는데 어떤 건 좀 덜 따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좀 잘 따라가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죠. 대신에 분배율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총 수익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 분배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잘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해를 좀 도우려면 굳이 코스피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보다는 그냥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어차피 그래도 장기 상승률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글로 가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그 기초 지수를 갖고 가는 이제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15.4%를 그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손실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물론 그걸 안 내려면 뭐 절세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좀 낫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매력이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그래도 지금은 누가 봐도 좀 국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코스피 쪽의 상품을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이제 코스피 오를 만큼 오른 것 같다. 이제 좀 미장을 늘려볼까 할 때는 좀 미장껏 늘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건보료나 뭐 어떤 뭐 이런 종소세 걱정 때문에 배당 투자를 뭐 좀 못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감수하고도 그냥 배당 을 2천만 원 뭐 이상 더 받아서 그냥 세금 내고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신경 써야 돼. 배당 투자를 길게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무슨 투자든지. 배당 투자는 근데 조금 더 나은 거는 배당금이 얼만큼 들어올 건지를 예상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만큼 벌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이 250만 원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22% 뛰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배당소득세 15.4%가 싼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종소세나 건보료에 안 넘는 선 정도에서 배당소득을 만들고 뭐 나머지는 뭐 일반 주식을 하고 뭐 이렇게 구조를 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2천만 원 이상 배당소득을 만들려고 하면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꽤 커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주식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없으니까. 않고, 예, 이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런 배당소득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세금 걱정보다는 먼저 일단은 소득을 해보고. 늘려보면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이 나한테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누군가 나 말고 돈 벌어온 사람이 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세금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그래서 세금 조금 더 내고 말지 뭐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비유도 잘 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 다니는데 이제 일 잘했으니까 연봉 뭐 얼마 올려줄게 한다고 네. 저 연봉 더 받으면 건보료 더 내고 세금 더 나가는데요 하고 거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일단은 소득을 늘리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질인 거고, 세금이나 건보료는 또 뭔가 이제 장치들을 만들면 되거든요.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조금 분산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융소득을 늘리는 쪽에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않을까. 그러니까 벌고 나서 세금 걱정해라. 네, 맞습니다. 벌지도 많았는데 뭐 지금 그렇게 맥쿼리 인프라나 뭐 리츠 ETF 뭐 이런 것들도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당장 우리나라의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조금 인하될 이제 가능성과 인하되는 이제 사이클로 가 있다고 보면 지금 이제 리츠나 이런 맥쿼리 인프라 같은 이제 대형 사업들을 하는 데들은 대부분 이제 그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그 차입을 해서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리츠나 맥쿼리 같은 경우는 수익의 90% 이상을 분배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분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민투법상의 이제 자기 자본의 30%까지만 이제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까지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리츠도 그렇고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도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없잖아요. 매번 90% 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자꾸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도 리츠 ETF도 지금 분배율이 거의 연에 7, 8% 이상 지금 나오거든요. 네. 월배당으로 꼬박꼬박 나오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빌딩을 매각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특별 배당으로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자산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또 조금 안전한 쪽에 묻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클로 보면 성장주가 막 날아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뒤늦게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조금 담아놔도 괜찮은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일종의 약간 뭐 부동산 투자를 간접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뭐 네, 약간 네. 좀 분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배당 투자든 뭐 이런 분산 투자든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메인 주로 투자는 어떤 뭐 코어를 하나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나스닥인가요? 아니면 이제 S&P인가요? 보통 S&P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S&P 500이 이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고 네. 장기 우상향하는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는 S&P 500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뭐 이제 데이터적으로도 다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업종들이 좀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쯤 전에는 IT가 대세는 아니었잖아요. 뭐 유통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대세였는데 S&P 500은 이제 그렇게 순위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비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것들을 다 증명해놨으니까 이제 이 S&P 500을 코어로 갖고 가고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IT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IT의 성장성 이란 부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스닥 100을 조금 더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코어를 잡고 가는 게 좀 좋은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우리도 다들 쿠팡 쓰지 마트 안 가듯이 네. IT가 더더욱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인공지능부터 해서 이제 더 이상 네.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도 더 커질 텐데 그 과거의 데이터 때문에 S&P를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를 봐라. 뭐 이런 게 나스닥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긴 좀 너무 좀 불안한가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좀 성향일까요? 성향이나 연령대 따라 조금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나스닥이 당연히 성장성이 특히 최근 같은 경우 나스닥이 성장성이 크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수익률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변동성은 확실히 나스닥이 또 크거든요. 네.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네, 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올라갈 땐 좋긴 한데요. 떨어질 땐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는 뭐 상한가 하한가도 없으니까 몇십 프로씩 네. 빠지는 거 그냥 뭐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 데들도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스닥의 어떤 비중을 늘려가는 게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뭔가 원칙을 갖고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나 조금 오르면은 뭐 팔았다가 뭐 이제 떨어지면 샀다가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조금 더 나으실 거고, 공격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나스닥이 낫겠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변동성은 덜하면서 꾸준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S&P 500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S&P 500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빅테크를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비중의 네네. 차이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좀 길게 가려고 생각하면은 조금 분산 개념으로 500개 사는 게 낫다. 100개 사는 것보다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죠. 그러면은 얘를 우선 코어로 두고 그러면 네. 또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국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국장의 비중을 조금은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P 500을 30-40%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 20% 정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를 한 10%, 20% 갖고 네.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배당이나 조금 안정성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뭐 10%, 채권형도 좀 들어가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금이나 또 현금 비중도 조금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짜서 갖고 가면 이제 그래도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제 쭉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금을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금 한 5에서 10%인가요? 저는 지금 한 그래도 10%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면 그래도 한 20-30%까지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현금 좀 늘려놨다가 조금씩 이제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을 이제 만들어놔야죠. 저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성장주에 70을 넣고 네. 현금 비중을 차라리 30%를 가져가면서 일종의 리스크 방어를 해라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표님처럼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나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면서 분산 투자로 이제 리스크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가 말했던 어떤 전자의 쪽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아예 현금을 들고 있다가 네. 빠지면 투자하는 요 전략에 대해서는 좀 별로 불안하세요? 아무래도? 그건 정말 이제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한쪽에 집중시켜 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차라리 방어한다. 현금으로 간다. 현금으로 방어한다.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걸 제가 오래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투자를 오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꾸준하게 조금 덜 먹더라도 오랫동안 내가 덜 깨지면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70% 다 집어넣고 네. 30%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 뭐 80% 폭락하면 그때 태운다. 네. 뭐 이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좋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나고 네, 나서 뭐 네, 어쨌든 최대로 수익률 좋은 거에다 막 넣어놨으니까.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빠졌을 때 제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좀 고수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투자를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졌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글로 가지 마라.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 말씀은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 막 얘기하면 그 재미없는 거 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배당주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네. 일단 조금 쉬운 거부터 먼저 투자하시고, 감을 잡자. 네, 그 다음에 실력이 조금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공격적인 투자하고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개별 종목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 쌓이면 당연히 변동성이 더 커질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실력이 좋다는 전제에.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되게 큰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요즘이 더 재밌다고 하세요. 왜냐면 확 빠지면 네. 확 들어갔다가 훅 올라가면 또 확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또 갖고 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루에 막 5, 6%씩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실력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쉬운 투자를 하다가 뭐 이제 ETF나 배당주나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를 하다가 내가 실력이 좀 쌓이면 그때는 뭐 이제 일시적으로는 레버리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코어와 이제 뭐 위성 네네네. 비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뭐 지수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제3의 나라들에는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되나요? 그냥 미국하고 뭐 한국 정도면 될까요? 이제 물론 그렇게 그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갖고 가도 좋은데 사실 이게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잖아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전업 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본업을 갖고 있고 막 투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업의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 미국만 들여다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에 뭐 인도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기는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글로벌하게 물론 이제 미장이 좋을 때와 그 외의 시장이 좋을 때가 좀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TDF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뭐 MSCI 월드와이드 인덱스 따라가거든요.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면 뭐 유럽이 좋을 때는 유럽 이렇게 좀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트 내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요즘 그래서 또 그렇게 글로벌로 모아놓은 이제 뭐 액티브 상품도 있더라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 어디가 좋을 때는 어디 걸 더 늘리고 뭐 이런 상품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기법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막 온 시장을 다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2024년 겨울인가요? 그쯤에 네. 코스피가 아직 오르기 전에 막 2,300, 400 막 이럴 때요. 그때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네. 이제 PBR 배수가 0.8 막 이러니까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뭐 어디든 보다 보면 역사적 저점인 시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개수가 네, 네. 여러 개니까. 네. 그런 걸 좀 담아놓으면 뭐 내가 분석은 잘 모르지만 역사적 저점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 이런 전략은 어떨까? 그거는 뭐 당연히 좋은 생각이고 이제 그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국장은 너무 비싸졌으니 좀 팔고 상대적으로 지금 미장이 덜 올랐으니 미장으로 옮겨갈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 이분은 고수인 거죠. 네. 초보가 이거를 내가 한국, 중국, 일본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비중 조절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럼 웬만하면 그냥 우선은 보여준 게 있으니까 S&P 500으로 우선은 최대한 한 30-40% 이상은 좀 가지고 가라.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섞어라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그 S&P 500 투자를 뭐 22년, 23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좋다고 하다가 최근에 또 막 정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 한번 딱 만들면 그냥 뭐가 됐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네, 그 S&P 500을 투자했던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승리할 확률 뭐 이런 걸 뽑아놓은 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샀다가 내일 팔면은 내가 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확률과 이게 이제 기간이 점점 늘면 늘수록 무조건 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14년인가 되면은 내가 거의 100%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S&P 500의 장점이 어쨌든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건데 그 S&P 500도 정말 시간표를 한 30년 늘려놓고 나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빠졌던 적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길게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건데 이제 잠깐 투자했다가 이렇게 미장은 밀리고 국장은 좋은데 이건 뭐야 해서 이거 다 팔고 일로 갔다가 또 이제 또 반대 상황이 오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것보다는 양쪽을 다 갖고 가면서 뭐 이제 약간의 비중 조절하는 정도면 모를까 이걸 다 팔고 절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돈 많이 벌었다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되게 횡보하는 장에 굳이 저기 삼성전자도 있고 뭐 요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저거를 안 사고 여기다 계속 그 비중에 맞춰서 뭐 30% 40%를 계속 이 미장에 넣는다는 게 이것도 또 반대로 너무 힘든 감정적 소모 아닐까요? 네. 가능해요?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근데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투자는 그냥 뭐 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야 된다. 매일매일 무슨 뭐 카지노에 가는 것 같이 심장이 뛰면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는 건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을 더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방법을 찾거든요.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만약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럼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요만큼 빠졌을 때는 나스닥 2배 따라가는 걸 사고 더 많이 빠지면 나스닥 3배 따라가는 걸 하고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의 믿음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기술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방법을 찾아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20% 빠졌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요번 같이 뭐 역사적 뭐 한번 폭락이다라고 올 때는 한번 레버리지 태우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잠깐 써야죠. 그쵸, 잠깐 써야죠. 오래 쓰면 안 돼요. 네. 하루에 12% 빠진 거는 지금 역사상 가장 센 거였지 않습니까? 9.11 테러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반등할 확률이 있잖아요.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가 되든 잠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한번 써볼 만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이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조금씩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대원칙은 지켜야 된다. 네, 어떻게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러 그거 지켜가지고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S&P랑 뭐 나스닥에 계속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랄까요. 옆에서 국장하는 분들은 막 자기를 막 놀려도 막 네. 나는 우직하게 된다. 그거를 지키는 것도 힘든 거 아니냐가 저는 계속 궁금함이에요. 이건 쉽게 지켜지냐 이거죠. 이걸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사실 제가 이제 아까 24년 말 얘기하셨었는데 24년 말쯤에 제가 유튜브에 이제 국장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이런 걸 다루면 비난의 댓글이 그렇죠. 넘쳤습니다. 엄청나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때나 또 그 이후에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국장이든 미장이든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국장만 투자하겠어, 나는 미장만 투자하겠어가 아니라 아까 뭐 중국, 일본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어떤 상승 흐름이 더 좋은 시장 쪽으로 좀 옮겨가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대5 정도로 난 국장, 미장을 가겠다. 근데 국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면 국장 6, 미장 4로 가도 되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전체 자산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사실은 이번에 하락장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국장이 6, 미장이 4 정도 되거든요. 국장이 확 떨어져도 미장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어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사실 자산 배분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묘미인데 이제 그런 거를 지켜가면서 꾸준히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잠깐 많이 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대 4였는데 국장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5대 5가 되면 미장을 조금 10% 팔아서 다시 국장을 사거나 해서 6대 4를 다시 맞추는 요 리밸런싱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 리밸런싱 안 하면 의미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국장이 막 많이 올라갈 때는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또 못 파니까. 근데 그래서 그 원칙을 잘 갖고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을 이제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이분은 이제 본인이 개발자거든요. 이제 IT 개발자신데 이분은 룰이 명확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연금저축계좌 이런 걸 사고요. 또 트레이딩 계좌는 이런 게 있는데 트레이딩 계좌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면 다 매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다음 날부터 뭐 10만 원씩 사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딱 지켜놓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대박은 안 나지만 꾸준하게 수익률을 계속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 사람만의 이제 원칙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사실 건물을 잘 지으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계도는 잘 만들어 놓고 건물을 이제 대충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설계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네네.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자산 배분 비율을 이제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예 그냥 저는 매달 1일 날만 딱 봅니다. 그때 네. 봐서 비중 딱 맞추고 그냥 저는 딱 안 본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원칙을 꾸준히 지키면 네. 그 설계도를 그냥 지키면 된다. 네.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 원칙들이 하나씩 쌓이거든요. 저도 이제 저만의 이 원칙 리스트가 있는데 네. 계속 뭐 이제 실수를 하다 보면 하나씩 그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제 친구도 지금 보면 IRP 계좌는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제 트레이딩 계좌는 이렇게 운영하고 차트가 어떻게 됐을 땐 매도하고 뭐 이제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또 나의 노하우나 실력도 쌓인다는 거니까 그게 잘 정립이 되고 계속
보완하고 고도화를 시키면 그게 이제 수익률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아닐까 싶고 저는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저는 매년 7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수익률이 1%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1%씩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매년 1%씩만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력을 쌓는다고 하면 뭐 앞으로 10년 뒤면 그렇죠.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이제 꾸준함과 어떤 이제 그런 실력을 쌓는 과정들이 나중에는 큰 이제 부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칙을 항상 지키면 좋은데 원칙을 적어놓고 보면서도 막상 이게 매도할 때는 원칙을 안 지키고 예외 조항을 계속 만들거든요. 네.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칙을 1번 원칙을 꼭 지켜라. 이게 다시 뭐 계속 붙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써놨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진짜. 네. 결국에는 이제 설계를 못하는 건 아닌데 설계대로 시공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사람의 기질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훈련이 가능한가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 계속 반복하고 또 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래도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조금은 되겠죠, 그래도. 저도 뭐 최근에도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있어서 요 시간대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매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안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아 맞다 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다가 망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조금씩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수익률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걸 계속 그러면 개선해야죠. 예. 최소한 이 원칙이라는 건 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매일 봐야겠네요. 그래도 못 지키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이제 어떻게든. 잘 보이는 데다 놔두는 게 가장 좋고. 네. 바탕화면에 뭐 해놓든지 뭐 해놔서 어쨌든 네. 매일매일 보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네. 이게 주식이 워낙 변동성도 있고 막 매일매일 뭐가 막 바뀌다 보니까 숫자로 또 바로 보이니까 네. 더더욱 또 원칙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분만의 원칙들이 딱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저는 주말에만 주문 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네. 주말에 어떻게 주문 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보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싶어서 주말에 다 예약 주문해 놓으신대요. 이제 평소에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체결됐습니다. 메일 그러니까 메시지 날라오면 이 가격 됐네. 좀 더 살까 말까 이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그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되게 투자를 잘 하시고 아까 그렇게 이제 뭐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사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어떤 형태가 되든 자기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칙을 지킨다는 거는 자기를 안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안 믿어야 돼요. 나라는 네, 사람은 네.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누군가의 기준을 잡아서 이제 그걸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로봇처럼. 네. 그래서 매도도 네. 뭐 몇 % 되면 매도할 수 있게 요즘엔 또 MT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 원칙을 지켜라라는 걸로 또 본질로 돌아간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변동성 장세에서의 또 대응법과 어떻게 또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